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시도했던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이야기했다면서 러시아 측이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이 우크라이나 측에 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네요. 네, 어제 백악관에서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 러시아가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사실 그것이 전쟁 시작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것을 얘기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 점을 얘기했는데 나는 종전 협상을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나토 역시 휴전 후의 위상이 급추락하면서 피해자 격이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 3,000명가량의 북한 군대가 추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할 말이 많을 듯 한데요.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우크라이나는 억울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년 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는 물론이고 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상실한 영토 20%가량을 다시 되찾는 것이 허황된 목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영토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주도 러시아에 돌려주고 나토 가입도 할 수 없다. 무조건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의지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드린 대로 전임 우드로 윌슨,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어서 자기 자신이 유일한 공화당 소속으로 언젠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 이런 야심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나도 환영한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상관하지 않고 이 유혈 전쟁이 일단 빨리 멈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서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영임했던 존 볼튼은 아마도 지금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산 보드카로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일방적인 트럼프의 양보 의사에 대해서 커다란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했던 것은 러시아의 침략이 있을까 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 나토 가입 못해, 그리고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이게 곤란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그렇게 쉬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또 나토 가입하겠다라는 것을 종전 협상의 조건으로 집어넣겠다 그러면 러시아가 오케이 할 리가 없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협상의 어떤 이 규제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한쪽 편을 좀 너무 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회담이 정식으로 개막하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양보를 러시아 측에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도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우선 거기서 빠진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협상 대상에서 말이죠. 예전에 대한민국처럼 이 한국 전쟁이 난 후에 아무런 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자기끼리 그냥 다 해버렸는데, 그런 게 또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 세계 역사가 이게 그럼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나 맞아요. 마찬가지죠.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이후에 막대한 유지 비용이 불가피한 이 핵무기 군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핵무기를 포함해서 군축 협상까지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돌아와 보니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을 끄고 나면 중국과 러시아를 만나서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인데 우리는 군축, 특히 핵무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벤스 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언뜻 트럼프와 엇박자로 보이는데요. 예.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입장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국제 무대에서 지금 신고식을 벤스 부통령이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제적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군사적 수단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성의 있게 협상 테이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미국 군대를 파견하는 옵션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 같은 부통령의 말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투입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발언이기도 한데 벤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협상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상을 위한 양면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쪽에서는 좀 강하게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약하게 나오고. 그러나 저러나 지금 이번 이 종전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는 얼마나 반영될 것 같습니까? 침공 국가인 러시아가 손해보지 않도록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러시아 측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협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했을 때 우크라이나 영토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20%가량의 영토 이를 러시아로부터 돌려받는 것도 안 된다. 불가능한 허황된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할지 미국과 다른 서방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안보 보장을 제공할지 아직 언급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우크라이나 주권 독립만큼은 염두에 분명히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세부 사항이 앞으로 회담에서 논의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침공을 러시아로부터 받았을 때 나토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여러 전문가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고립돼서 중국에 종속된 상태인데 푸틴이 중국과 동맹을 맺고 중국의 종속국이 되는 것은 푸틴의 이익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벤스 부통령이 진단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하시면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전 우크라이나 영토로 돌아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토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11년 전에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을 했죠. 그리고 이번 전쟁이 크림반도를 합병을 할 때 그 영토는 원래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푸틴이 땅이었죠. 차지했는데 네. 그거는 11년에 차지한 것이니까 당연히 러시아 영토고 이번 전쟁 3년간의 전쟁에서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도 러시아가 차지해야 된다.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러시아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빼앗긴 모든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다시 러시아 측으로부터 반환받는 것은 허황된 꿈이다. 이렇게 오히려 러시아 측을 편드는 발언으로 일관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걱정을 지금 돋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가 나는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다른 나라, 옆 나라에서
그거 제동을 걸고 안 된다 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아,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예.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은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조약이니까 네. 러시아는 나토의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네들은 만족할 리가 없죠.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더더구나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완전히 붙어 있는 국경을 맞대고 땅으로 있으니까. 거의 우크라이나의 반 이상이 다 러시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네. 완전히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대러시아 반러시아 이 나토에 네. 가입한다는 거는 정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네.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중립을 표방하다가 위기감을 느끼고 또 푸틴의 의도와는 달리 나토에 가입을 하고 이 추세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나토가 앞으로 더 팽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축소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관심거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언제든지 위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고 가입하려고 싶은 하는 거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는 입장이 완전히 지금 이게 같이 볼 수가 없는 독립 국가죠.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스위스처럼.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네. 이거 사실 네. 뭐 지금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과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최소한 네.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지도 그럼요. 모르는 아주 미묘한 지금이야 평화회담이기 뭐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지금 자꾸 표현을 하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서 이제 협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적정한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적정한 선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강한 나라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약한 그래야-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야 쉽잖아요. 자기가 통치하기. 그래서 그런 듯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그 논의를 위해서 푸틴 대통령과의 첫 번째 그 회담 장소가요. 사우디아라비아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또 왜 뜬금없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네, 회담 아까 장소로 스포츠 선정됐습니까? 시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예. 사우디가 여름 아시안 게임, 겨울 아시안 게임, FIFA 월드컵 축구, 스포츠 워싱까지 확대하는 데 이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우디의 실권자로 차기 국왕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푸틴 대통령 모두와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빈 살만 왕세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평소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2018년 6월에 러시아 땅에서 벌어졌던 월드컵 축구 조별리그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맞붙었는데 주최국 러시아가 5대0으로 크게 이기는 자리에서 이 왕세자가 인판티노 FIFA 회장과 함께 옆자리에 있던 푸틴에게 웃으면서 너무한다 이런 제스처를 취할 정도로 이 텔레비전 광경도 전 세계에 생방으로 중계되는데 그만큼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중동의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입니다. 아랍권을 대표하는 맏형인 셈인데 왕세자가 최근 국제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면서 사우디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는데 파워를 키우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1기 시절부터 첫 번째 해외 순방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8년에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슈그지가 피살된 배우로 사우디가 지목되고 증거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왕세자를 감싸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죠. 그리고 왕세자는 이에 호응해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사들이면서 보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런 미묘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회담 장소로 낙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아니면 갈 데 어디 있어요? 유럽에서 할 겁니까? 어디 뭐 아시아에서 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다음에 다 적대 국가가 됐는데 어디 가서 누가 저 푸틴을 오케이 우리한테 와서 여기서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maybe 저 쿠바
이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네, 없어요. 쿠바에서 회담을 하기에는 안전 말이 안 문제등 되는 여러 거고. 가지 걸림돌이 있고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이게 뭐 사우디 아니면 갈 데가 없죠. 예. 러시아 현지에서 하는 거는요? 네? 러시아에서 하는 거는? 그거야 미국에서 거기 예. 갈 리가 없죠. 예. 그리고 이런 협상은 어디까지나 제 3국에서 제3국에서. 해야지. 네. 그 나라에 가서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음. 그리고 정말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된 나라라 그러면은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푸틴을 잡아 넣는 나라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죠. 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뭐 사우디 외에는 지금 네.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가제지구 구상에 이 교황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서 교황청 국무원장도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자신들의 땅에 머물려야 되는데 그런 원칙을 허물고 인종청소와 다름없는 강제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황청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국가로 공존하는 두 나라 체제인데 그래야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 책임자로 임명된 탐 호먼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교황은 일단 천주교 교회부터 먼저 바로잡고 국경 단속은 우리들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라서 그동안 교황청과 미국 백악관이 우호 관계를 이어왔는데 개신교도인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교황청과의 긴장 수위가 인권 문제를 놓고 점점 높아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금요일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이번 주 볼만한 영화로 송중기가 주연한 보고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뭐 흥행이 잘 안 돼서 손익 분기점도 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주연을 맡은 송중기 씨가 부담이 무척 컸다라는 기자회견까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흥행에 실패하지 못한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맞습니다. 실제로 영화가 한 개인 작품이 아니니까 예술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인력이라든지 자본이 들어가는 상업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네. 영화 제작비가 들어간 만큼은 반드시 걷어들여야지 개인적인 제작자 입장에서도 배우 입장에서도 이제 일의 보람도 있고 그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 영화 보고타가 제작비 대비 이제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했을 때 한 300만 명 관객이 들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런데 최종 누적 관객 수가 42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이야. 엄청나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현실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허. 형편없는 숫자이고 너무 실망스러운 숫자인데 어허. 근데 배우 입장에서도 송중기 씨가 뭐 인터뷰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본인이 네. 굉장히 마음 아파한다고 이렇게 소송하죠. 네. 심지어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티켓 파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관객 숫자인데 그게 너무너무 이제 믿고 써줬던 제작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현재 넷플릭스에서 지난주에 개봉을 시작이 돼서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을 하게 됐는가라고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흥행 참패의 원인은 요즘 극장용 영화로 개봉할 만큼의 스케일이 아닌 작품이었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같은 시절에 극장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웅장한 액션이라든지 뛰어난 정말 막 스펙타클한 연출 네. 뭐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기가 막힌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이 티켓 파워가 있는 대배우인데 이 모든 면에서 영화 보고타는 아주 졸작이거나 잘못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평균이 조금 넘는 정도의 작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제면에서도 스토리면에서도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었지만 스케일이 아주 큰 건 아니었고 연출도 사실 짜임새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스펙타클한 정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스토리가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그 주인공의 나레이션으로 이게 사실상 그 스토리의 톤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이렇게 뭐랄까 침착해지는 그런 역효과가 있었고요. 네. 송중기 씨라든지 권상우 배우가 그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눈에서 정말 불꽃 튀는 연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영화 스크린에서는 티켓 파워를 자랑할 만한 혹은 그것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배우들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영화면 사실상 평균 이상이어서 넷플릭스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볼만하다. 그런데 극장에서 개봉할 정도는 사실 또 다른 운이 따라야 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볼만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흥행에 참패한 작품 그래서 이제 그냥 스킵하실까봐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는 영화 보고타가 비영어권에서는 1위를 했고요. 통합해서 2위인가 3위인가 할 정도로 탑 5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극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는데 넷플릭스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공짜니까? 근데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예, 클릭 수가 많으니까 왜 클릭 수가 많았을까? 송중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영화가 과연 많이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였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송중기 씨라는 배우 자체가 사실은 티켓 파워가 입증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송중기 씨 배우에 대한 호감이라든지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한국 영화 중에서 또 콜롬비아를 주제로 한 영화라는 거 이제 줄거리를 보시게 되면 IMF 직후에 대한민국이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되고 모두가 이제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 궁리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콜롬비아라든지 어떤 남미 국가들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사실상 많은 이민을 갔었거든요. 근데 다보타는 콜롬비아에 이민을 한 중년 남성과 송중기가 연기한 그 아들 이제 청년이죠. 요들의 이민사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가진 기술이라든지 자본이 없이 이미 한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밀수를 통해서 바닥부터 장사를 시작하는데 잡일 돕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다보타 내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신분 상승을 통해서 1구역이라는 곳 상승하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한인들 사이에 이제 이권을 놓고 이제 벌이는 그런 갈등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민 영화들이 인종차별주의라든지 주류사회 변두리에서 스트러글링하는 그러니까 그 고생하는 그 한인들의 정착하는 그런 스토리를 주로 다뤘다면 다보타는 조금 독특합니다. 다보타는 이민지에서 한인들의 갈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 교포사회들, 그러니까 이민자 사회들의 이제 갈등들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향점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무대는 콜롬비아이지만 사실상 성계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영등포라든지 저기 부산에서 벌어질 만한 조직들 간의 갈등을 다보타로 옮겨 놓았다는 점이 이제 그런 점이고 이런 점이 스토리 면에서는 우리 한국 영화가 많이 답습해온 조직 내 갈등 폭력 조직 내 어떤 의리라든지 배신 이런 서사라는 점에서 사실 매우 익숙하죠. 그러니까 보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메인 갈등의 서브 갈등으로 중간중간 콜롬비아 정부하고 세관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약간 무대를 옮긴 듯 하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의 익숙성과 차별성이 좀 드러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다보타는 이민자들의 삶을 다룬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영화들, 우리 미나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화들이 많이 이제 그리고 한국에서도 미국의 이제 영화들을 많이 좀 보시는 편인데 미국 내에서 한인들의 이제 이민 사회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그 디아스포라적인 갈등보다는 그냥 우리 인간의 배신이라든지 욕망의 드라마를 다뤘다라는 점에서 좀 익숙하고 그래서 좀 스토리가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아주 기발하지는 또 않고요. 또 송중기가 맡은 주인공이 앳된 학생에서 청년 사업가로 변신하는 성장.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는 좀 재미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나레이션을 깔았다라는 게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매력에 반감된 요소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넷플릭스용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이제 그런 점에서 흥행의 면에서 넷플릭스에서는 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민 1세의 삶을 통해서 바라본 인간의 배신과 욕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보고타가 넷플릭스에 있길래 넷다운을 해서 보는데 30분 만에 그냥 스탑을 했어요. 이유는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우선 송중기 씨의 역할이 송중기라는 사람과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느낌을 우선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뭐 요즘 그 이 보고타니 뭐 그 다음에 또 저 남미의 뭐 그 어떤 나라죠 뭐 또 거기서 하는 뭐 한국 분들의 그 이야기들 뭐 이런 영화들이 좀 너무나 이렇게 좀 계속해서 어떤 무슨 이게 무슨 하나의 무슨 뭐 패션처럼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또 뭐 좀 마음에 좀 들지가 않았고 그 얘기 자체도 뭐 그런 이 남미에 가 있는 한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뻔한 얘기들이 또 전개가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좀 솔직히 실망을 했어요 이 영화 보면서. 그리고 그래서 안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송중기 씨의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송중기 씨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역할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송중기 씨는 그 참으로 흥미로운 배우인데요. 딱 봤을 때 이쁘고 굉장히 곱상한 그 본인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본인의 그런 이미지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연기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헝가리 불법 이민자로서 불안한 북한 청년 탈북자의 이야기를 다뤘던 내 이름은 로기완 이 영화도 그 영화 넷플릭스에서 볼 재밌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란에서는 조폭 두목을 연기하고 있고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일명 꽃미남 배우들이 걷는 보통의 길이라고 한다면 뭐 로맨스물이라든지 능력 있는 재벌남 이런 게 굉장히 클리셰적이지만 딱 판에 박혀 있는 그 꽃미남들이 보통은 이제 걷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인색적인 연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은 막 굶주리고 춥고 쫓기고 그야말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을 연기를 한단 말이죠. 심지어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서조차도 재벌집에서도 사실은 신분을 감추고 재벌집에서 그 능력만 가지고 재벌 역할을 해야 되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역을 펼친다라는 점에서 정말 굉장히 좀 독특한 연기의 길을 걷고 있는 배우가 바로 송중기 씨고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그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빈센트 조라는 약간 코믹하게 과장된 마피아 변호사 역이 오히려 꽃미남 요즘 배우들에게 맞는 어떤 스타일리시한 캐릭터이지만 송중기 씨에게는 외도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송중기 씨는 흥행이나 이미지의 인기를 노리는 배우가 전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본인의 연기 세계를 정말 그 혹독히 훈련하는 수련 중인 배우로 보이지 않나. 그리고 그 내공은 분명히 쌓일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보다 내 이름은 로기안에서의 연기가 더 성숙해졌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보고타에서 사실 연기는 특히 아버지가 이제 그런 사망하는 죽는 장면에서 섬뜩할 정도로 정말 에너지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변신을 하기도 시작하고 예, 인기를 쫓지 않고 정말 그 연기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 송중기 씨가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본인의 길을 닦고 있는 정말 값진 배우이다. 나중에 얼마든지 나중에 뭐 이런 연기를 하다 보면은 코미디라든지 멜로라든지 뭐 드라마 장르는 정말 쉬운 그 떡먹기, 누워서 떡먹기 그 정도가 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이번에 송중기 연기도 뛰어나지만 권혜요 씨라든지 권혜요 씨 연기 저는 정말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편안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다 모든 이미지를 연기할 수 있는 한국의 몇 안 되는 한국 배우인데 이제는 뭐 거의 연기의 그 경력이라든지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원로 배우라고 불릴 정도로 연기 생활이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
너무나 보고타에서 연기가 좀 놀라웠었고 그리고 이희준 씨라든지 박지환, 김종수, 조연철 같은 아주 좋은 배우들도 조연 연기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송중기 씨가 이 역할에 맞느냐. 사실은 도전이고 저는 이 배우가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도 사실 이 영화 끝에 가면은 또 다른 인물 하나를 캐릭터 하나를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한 캐릭터를 정말 곱상한 한국의 대학생 같은 사람이 콜롬비아 보고타 가서 어떻게 그 한상으로서 무역상으로서 상존을 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가 정말 틀에 박힌 인물로서 황정민 씨가 이랬다 한다라면 오히려 저는 덜 리얼했을 것 같지만 현실에 있을 법한 정말 곱상하게 생긴 청년이 그런 길을 걸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생소한 어떤 생경스러운 리얼함을 붙여주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봐야 되겠네.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지금 전화에는 LAC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커미셔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커미셔너?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LA를 포함한 남가주에 이 뭐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이 어제 뭐 오후에는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특히 팰리세이드 산불 또 이튼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뭐 산사태도 벌어졌고 토사가 유실되고 잔해가 또 쏟아져 내리고 많은 피해가 있었던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팰리세이드 산불 현장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뭐, 최 앵커께서 언급하셨듯이, 뭐, 폭우와 또 많은 비가 내려서요. 뭐, 산사태 등, 저희가 예상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이어졌는데요. 네. 다행히도 저희 LAC가 지난 산불을 겪고 나서, 미리 이제 준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모래주머니를 한 7,000개를 미리,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뭐 산사태 지역이 잘 나는 지역에 미리 배치를 해뒀고요. 그리고 뭐 수요일부터 LAPD와 이제 뭐 각종 이제 부서에서 나와서 특히 팔레세이드 주민 이제 대피 명령이 내려질 지역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분들에게 뭐 전단지를 통해서 뭐 대피소는 어디고 또는 뭐 애완동물 또는 뭐 큰 애완동물도 기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장소는 어디 있는지를 미리 저희가 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이런 뭐 쉘터 이런 데서 한 주민분들은 한 60명 정도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보내셨고요. 그리고 뭐 애완동물도 한 100명 넘게 이렇게 100개 넘게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도 대부분의 이제 비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 그 웨더 서비스에 따르면 이제 오늘 오후 한 4시까지는 저희가 그런 스톰 워닝 그 워닝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쉘터가 이제 2군데가 저희 LAC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찾는 이제 그로브 바로 옆에 팬 퍼시픽 파크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오픈이 돼 있고 또 한 곳은 이제 스토너 레크리에이션 센터 이 2군데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 2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다들 돌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산사태 이런 거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받아보니까 산사태 같은 경우 리포트된 게 한 21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딩을 해가지고, 비가 많이 고인 곳은 한 180, 한 3곳 정도 저희가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네. 하지만 뭐 산사태나 뭐 이런 것 통해서 이제는 이제 재건축 또는 이제 인프라 그런 것에 좀 집중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A시에서는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을 커버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튼 산불 지역은 LA 카운티 소속이니까 그쪽에서 또 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산불에 더해서 이제 폭풍 피해까지 생기면서 이제 비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공사업위원회를 포함한 LA시는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이제 공공사업위원회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LA시의 모든 인프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산불 피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있는 이제 인프라 뭐 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새롭게 이제 파워 라인이나 다양한 이제 인프라 그런 걸 구축하는 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시를 포함해서 저희 공공사업위원회가 이제 산불 피해가 난 며칠 뒤부터 이제 캐런 베스 시장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원스톱샵 그 DRC라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DRC가 뭐냐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이 불타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비즈니스가 임팩트를 되면 뭐 새롭게 뭐 라이센스를 리뉴하고 또는 또 지원도 봐야 되고 론도 받아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이러한 원스톱 센터에 이 한 사람이 이제 필요한 모든 정부 그 에이전시가 다 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80개가 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웨스트 LA 쪽에 UCLA 근방에 있는데 이런 데 오시면 패스포트뿐만 아니라 DMV에서 라이센스를 대피하실 때 못 챙겨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밋 그리고 또 지원 FEMA나 EPA나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많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도 이제 이러한 비상사태가 나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페이즈를 통해서 지금 이 피해 난 지역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페이즈 1은 최근에 이제 끝이 났고요. 페이즈 1이 뭐냐면 이제 산불이 휩쓸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폐기물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EPA, 미국 연방정부 소속돼 있는 EPA가 나와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에 에스티메이시 한 1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했는데 1년보다 훨씬 빠른 한 달 안에 그게 끝났고요. 네, 엄청 빨리 끝났고 이제는 페이즈 2. 이제 페이즈 2는 뭐냐면 이제 페이즈 2는 이제 나머지 이제 폐기물 정말 오염된 폐기물은 다 제거가 됐으니까 이제 컨트랙터나 이제 컨스트럭션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나머지 이제 거기에 흙이나 가구나 남은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일단 거기에 일단 프로퍼티 오너분들이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한 옵션은 정부가 무료로 다 제거해 주는 거고요. 넘버 2는 아니다. 난 정부보다 내가 개인 사비로 누구를 하이어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는데 정부로 하면 다 무료인데 본인이 이제 개인 사비로 하면 한 30만 달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중하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팔레세이드 지역에 한 2,000 가구는 미국 정부가 해주세요라고 지금 선택을 해주셨는데 아직 한 1,500 가구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빨리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러한 그 나머지 제거 작업이 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 2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퍼밋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집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다시 이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주민분들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아니면은 원스톱 센터는 또 어떻게 찾아가야 하고요? 네네. 일단 이제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제 두 군데. 제가 최근까지 종종 이제 봉사를 했던 곳이 이제 UCLA 근처에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웨스트 사이드 퍼빌리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정부 기관 한 80곳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정말 미국 여권 그리고 진짜 원스톱샵인 게요. 놀라운 게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등록증, 소셜 세큐리티, 여권, DMV, 또 결혼증명서 이런 걸 다시 다 재발급받아야 되는데 모든 부서가 그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DWP, 뭐 에디슨, 뭐 소켈 게스 등등 뭐 피마 이런 데서 다 나와서 뭐 지원금 상담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 상담 뭐 이런 것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오픈된 거는 또 다른 원스톱 샵이 있는데 그건 이제 웨스트 사이드 쪽에 있는 사텔. 그러니까 다운타운에는 리틀 도쿄가 있으면 웨스트 사이드에 또 리틀 도쿄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사텔이라는 지역인데 소텔. 거기에 네, 이제 재건축, 그러니까 뭐, 디벨로퍼 또는 이제 컨트랙터 뭐 이렇게, 집을 짓는 분들이 가셔서 이제 다양한 이제 퍼밋을 이제 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집을 짓는데 이렇게 블루프린트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또 원스톱샵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들리시면 정말 한 분이 필요하신 모든 정보를 다 얻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너무 헷갈립니다 하면 네. 그냥 LAC는 이제 LACT 예. 네, lact.gov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네. 이 모든 정보가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뭐 한국어, 뭐 스페니시 이제 다양한 언어로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시에서도 lact.gov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또 원스톱 샵으로 지금 또 돕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 폭풍이 오기 전부터 이 LA시에서 정말 시정부 차원에서 그 이 폭풍을 대비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대로 이번에는 이번 폭풍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 않은가. 뭐 인명 피해도 아직 보고된 것이 없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시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패시픽 팰리세이즈라는 부촌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뭐 제가 LAC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팔레세이드뿐만 아니라 이튼 지역도 저희 LAC와 같이 협력해서 모든 것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튼 쪽 나는 또 파사디나 알타디나 쪽이다 그러면 PCC 파사디나 시티 컬리지에서 이러한 원스톱 샵을 또 오픈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뭐 연방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똑같이 이제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두 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산불이 처음에 났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있었고 바이든 정부에서 뭐 100% 이제 그 시에서 뭐 정부에서 피해 입은 것은 이제 보상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도 다행히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LA 방문해서 또 다시 이제 그것을 이제 컨펌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약간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 이제 리펀드를 해주는 것은 이제 시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180일 안에 빨리 하는 거에 안에서만 100%이기 때문에 저희 시정부나 아니면 카운티 정부는 정말 이런 비가 오면 딜레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이제 도로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지만 이제 연방 정부가 그런 그 리펀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하루하루가 너무 네. 소중합니다. 제가 방금 구글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lact.gov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Fire and Windstorm Resources라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가 있고요. 그걸 클릭을 하니까 Recovery Resources 해가지고 Disaster Recovery Center가 있어요. 그랬더니 커미셔너님께서 얘기하신 그 지역에 대한 주소 또 전화번호 뭐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 피해 또는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은 lact.gov에 들어가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C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커미셔너 함께했습니다.